네. 뇌과학 캠프 대비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뇌과학 캠프 수업을 미탐에서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다원하고 대찬학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는 미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예행 연습을 해보니까요. 정확하게 혼자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48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시고요. 설명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좀 진행을 할 거냐면, 네, 대학 입시에 뇌과학 캠프가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제일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대신에 2022학년도부터 대학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추천서도 폐지가 되고 자소서 내용도 바뀌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기록되는 내용들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올해 당장 겨울 되기 전부터 학생부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1학년 내용을.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어떤 내용으로 적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학교에 갖다 제출을 해야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적혀질 건가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 올림피아드 진행 과정, 수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수료증을 받으려면 뭐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별거 아닌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자료 좀 나눠드리는 거는 사실은 뇌과학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넣어드렸고요. 대신 앞쪽에 PPT에서 제가 수시 2022학년도 변형되는 요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부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처럼 이렇게 험악한 시절에 여기까지 친히 나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이들은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게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학령 인구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대입 정원이 49만 명 정도인데 정확하게 지금 올해부터 입시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줄어들었죠. 47만 명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2023학년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러면은 점점 인원 숫자는 줄어드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방대학교의 무용론 혹은 자퇴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대를 자퇴하거나 N수생으로 포함돼 가지고 뭐 재수생들 비율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재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도권 주요 11개 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 이렇게 해놓은 건데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대 1, 뭐 예를 들면 20대 1 이런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는 수도권 대학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조를 앞으로는 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일 거다. 뭐 심지어는 지방대 의대를 가놓고도 재수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빨간 점이 안 나와서 지금 당황해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2021학년도에 가장 많은 전형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알아들으시죠? 뭐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든가 뭐 아니면 왼쪽 눈을 깜빡여 주신다든가 이러면 제가 좀 더 원활하게 학생부 교과 가지고 42.3% 정도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혹은 면접전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전국 대학으로 보면은 좀 이런 비율인 편이고요. 대신에 수도권 대학으로만 놓고 보면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돼요.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게 되고
학생부 교과는 오히려 좀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뭐 면접 전형, 네, 이런 전형 형태로 조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시를 어떤 수준으로 맞추긴 한 거냐면 이제 그 교육부 공고에 의해서 30% 정도 수준으로 맞춰져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의미는 네, 너무 이제 지방대 좀 이런 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유출이 되면 좀 신상에 해로울 것 같아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정시나 교과 위주로 모집이 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고 있고요. 그런데 뭐 재수생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유입되는 형태라서 재학생 때 가장 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수도권 대학으로 노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형태를 타겟으로 놓고 준비를 해야만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지금 제 결론은 수시 준비를 하지 않을 거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무섭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셔서. 네,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수시 준비를 해야만 재학생이다. 오히려 재학생들은 정시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재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하는 비율은 예전까지만 해도 40% 정도 됐는데요. 정시 인원에. 지금은 한 37%, 36%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 재수생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에 입시가 참 많이 변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치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2015학년도 교육과정,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이 돼서 취지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이걸로 교과 과정이 바뀌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과하고 문과가 분리되어 있는 유일한 체제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과하고 문과가 통합이 되는 걸 의미를 해요. 세계화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 과목 이렇게 수강을 하는 거하고 선택 과목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뭐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었었냐면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살린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지금은 고2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요게 들어갔습니다. 국민적 요구 반영. 요구하신 적 있으시죠? 뭐가 핵심이냐면 공정성이에요. 대학 입시의 공정성. 그래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절대로 쓸 수 없다. 뭐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아빠, 엄마 얘기만 들어가면 자소서에서 다 빼도록 돼 있어요. 아실까요? 그런 얘기들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점이 뭐냐면 모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학교장 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로 보관하도록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게 공정성 강화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지금 2학년 때부터는 한꺼번에 이제 얻어맞아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참 많이 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직접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보도 어떻게 하면 더 고급 정보를 드릴까 이렇게 준비해 온 거라서요. 일단은 정시 반영 비율이 증가된다라고 얘기했고 2021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30%, 원래 25% 이하였어요. 이게 30%로 올려진 거고요. 2022학년도에 이게 이제 다른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40%까지 정시를 맞춘다. 이게 이제 원래 목표고요. 지금 현재 고1, 고2까지 권고하는 30% 이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은 한 36% 정도로 맞춰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서 융합형 인재가 됐다. 문이과 공통과목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급제가 적용이 돼서 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사, 자격시험화 되는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수능 과목의 변화와 가중치 변화.
네, 수능에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과목들이 좀 바뀌죠. 간소화 방향해서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영역 정도로 나눠집니다. 제가 강사다 보니까 부모님들 눈치를 이렇게 한 번씩 쭉 보거든요. 지금 재미없으세요. 지금 이걸 왜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거의 보면은 입시 설명회를 한 3번 정도는 더 듣고 오셔야 지금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릴 얘기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왼쪽 귀라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능 과목이 변화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4번째, 적성검사 같은 거는 폐지됐어요. 그래서 적성검사가 폐지되고 이러면서 지방대학인데 주로 논술 전형으로 인원이 옮겨오든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교과 전형 형태로 사라져서 그런 요소들이 애매모호한 요소들이 좀 없어졌어요. 대신 논술을 폐지해라라고 하는데 폐지되지는 않고요. 인원은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중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추천서 폐지, 자소서 변화, 학생부 내용 간소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꼽는 바로는 이제 내년부터 약대가 학부 전환을 했어요. 원래 이제 대학원 제도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6년제 학부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수시가 923명, 정시가 655명에서 1578명이 학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 제가 생물 선생님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중독 증상 이게 나타납니다. 숨이 차고 네, 중간에 잠깐씩 쉬더라도 양해를 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 뇌과학 캠프를 좀 관심 있게 오신 분들은 자연계열 상위권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영재학교건 과고건 특목자사건 일반고든 상관없이로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이 문과계열보다는 대학 가기가 쉽다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것만 솔팅 해봤어요. 최상위권으로. 서울대, 한양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로 놓고 보면은 전체 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2.1% 정도 돼요. 그럼 자기 성적이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면 2.1%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는 건데 자연계열로 가게 되면 똑같이 이 정도가 2.1% 정도 되는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의대가 붙죠. 그러면 지방대 의대가 2030개, 서울권 주요 의대가 906명의 TO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대까지 다 합하면은 약 3,000명, 3,500명 선이에요. 그게 들어가면은 상위권 대학이 의대로 빠지니까 4% 정도 합격한다고 그러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도 학부로 들어오니까 1,500명 정도가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6%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우리 아이는 약대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편안해지시죠. 1학기 시험 본 게 뭐 전교 1등, 2등 이거야 등수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제가 너무했나요? 어쨌든 퍼센트로 따지면 꽤 희망적인 퍼센트예요. 이 얘기 자체가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생물 선생님이기도 하고 뇌과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도 관심이 많은데요. 까만색으로 얘기를 해놓은 건 수시고요. 그러니까 수시를 정리해 놓은 게 빨간색이고 정시 TO가 이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데 어떤 의미인 거냐면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의 전체 종원이 135명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건 수시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수종은 수시 종합 전형, 수시 논술 전형, 수시 면접 전형 제가 그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30명, 75명 해서 수시가 108명, 정시는 27명.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더 적죠. 뭐 반대로 이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68%가 수시고요. 정시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설명에 많이 듣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정시를 준비해라. 그건 지방대 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재학생 때 수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뭐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자체는. 근데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이해 가시죠? 어떤 얘기인지요? 그래서 제가 더하기 잘 못할까 봐 여기다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너무 잘 보이네요. 그래서 네. 그 의대가 아닌 경우도 섭섭해 하실까봐 해놓은 건데 어떤 거냐면 서울대 이공계열은 68대 32%, 연대 같은 경우도 62대 38, 뭐 이런 정도예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정시 15명은 있어요. 이게 특별 전형이죠, 카이스트는. 그래서 이런 정도라서 이제 공학 계열을 가거나 이러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의미 있게 가려고 하는 형태는 수시가 메인이다. 그리고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학생들이 한 7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형태라서 결코 정시가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냐면, 우리 애는 1학년이니까 지금 1학년만 듣는 설명입니다. 우리 애는 1학년이니까 지금 아직 뭐 학생부도 쓰기 전이니까 뭐든지 준비하면 인서울 수시 전형은 한 3개 정도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디자인을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수시 전형 같은 경우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 수시 정원이 1739명, 자연계가 993명이거든요. 거기에 과고 출신하고 영재학교 출신 중에서 서울대 수시 전형, 즉 수시 일반 전형이죠. 그렇게 합격하는 학생은 이렇게 돼요, 비율이. 그럼 평균적으로 한 350명 정도 되는 거고요. TO 중에서 65%, 한 650명 정도는 그냥 일반고나 이런 TO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방대 의대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서류 통과만 잘 시키면 서울대 이런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 이런 쪽도 굉장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로 의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이 섞여 계시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종로학원 하늘교육에서 제가 훔쳐가지고 온 건데요. 어떤 것만 그냥 주로 보려고 하는 거냐면 데이터들을 보면 학교 내신에 등급 컷이 있어요. 이거는 학종이니까 지금은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수시 그 일반 전형이. 그러면 그거는 1단계 서류 통과해서 2단계에 면접 봐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합격한 애들 중에서 상위 50%의 등급 컷 이거를 얘기하고요. 70%까지의 등급 컷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학생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70% 정도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내신 1.3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의미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천문학부 같은 경우는 4.1 이렇게 돼요. 연대 같은 경우는 5, 6등급도 합격이 돼 있어요. 수시에서는. 네,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형태에서는 단계별 전형,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력을 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래놓고 넘어가면 섭섭하니까요. 서울대 합격 상위 학교 이렇게 되는데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솔팅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거든요. 이야기가. 여기서 보면은 네, 이제 서울대 합격률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외대부고가 1등을 했네요. 정시에서 39명, 수시에서 30명.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정시 5명, 수시 57명. 상상고는 정시가 더 많아요. 26명, 11명. 사실 서울대 별로 못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최근 올해부터 데이터가 사라진 게 2개 학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서울예고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뭐 없애라 뭐 어쩌냐 뭐 이렇게 나도 말이 많아서 아예 데이터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영재학교하고 서울예고. 얘네들이 항상 1등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애는 하나고다.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고 정시는 못 가는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꾸로 뭐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단대부고. 정시가 15명이고 수시가 4명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수시가 안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데이터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옆에 게 빠져 있죠. 이거는 전국 의대 진학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상상고, 휘문고 이런 데들이 1등이죠. 뭐 의대 174명.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비율로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걸로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뭐를 하자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보이더라도 수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뭐 수시로 들어간 애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이러면서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학교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약화돼요. 왜 그런 형태를 가지는 거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류 요소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감소된다 이랬는데요. 원래 서류는 실제 반영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내신이. 서류에서. 이거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서류에서 실제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 이하라고요? 내신이? 10% 이하입니다. 원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왜 더 약화되는 거냐면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은 교과라고 하는 게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로 나눠지고요. 이 보통교과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 전문교과는 예전에는 외고나 과고에 있던 교과인데 일반고로 다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급 생물, 고급 물리 이런 것들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면 개설해 줘야 돼요. 만약에 개설이 안 되면 옆 학교 가서 듣고 와도 인정이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정 이렇게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4개가 갈라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교과만큼 중요하게 이거를 두고 있어요. 브랜치를. 다르게 얘기해 보면은 진로 선택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수학만 보죠. 수학에는 기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하. 예를 들면 공대를 가거나 이런 쪽을 자연계열을 전공을 하는데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공을 인정받지 못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몇 개 선택해야 된다고요? 모든 학생이? 3개 선택해야 돼요. 3개. 그러면 답은 뻔한 거거든요. 수학은 기하 선택해야 되고요. 자연계열인데 경제 수학 할 수는 없으니까 기하. 과학에서는 뭐 화투, 생투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3개가 선택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조로. 어쨌든 이렇게 선택 과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왔네요. 선택 과목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참고 자료는 서울대 학종 안내 요거 서류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인원 숫자에 따라서 요거를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진로 적성하고 맞춰가지고 이런 선택 과목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를 주고 있는 거냐면 가산점 같은 거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미. 다른 학교들도 따라가리라고 봐요. 정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냐면 지금 바뀐 수능 평가 과정으로는 이렇게 4개를 보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를 보는 거고 이거를 합해가지고 300점이다라고 하면 한국사에서 등급을 못 받으면 점수를 깎는 거고 예를 들면 영어에서 등급을 못 받으면 0.5점씩 깎는 거죠. 등급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점을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투과목 형태나 예를 들면 확통 미적이죠. 미적하고 기하 이렇게 하게 되면 2점이에요. 근데 그런 형태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정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전형이 나오자마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조율해서 따라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내신 반영 비율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요. 지금 혼동되시죠? 이 설명회가 무슨 설명인가? 지금 앞에 장황하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수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특히나 특기자 전형 같은 거 하지 말래요. 국가에서. 다 없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대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는 이런 게 중요했는데 서류만.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기자 전형을 포함해가지고 이 대학별 고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면접, 특히나 면접도 다중면접, MMI라고 하죠. 멀티플 미니 인터뷰, 의대나 공대처럼 그런 인터뷰로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시문 면접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지금 이제 3학년 설명이면 재시문 면접 다 알아들을 텐데 재시문 면접은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거를 재시문 면접이라고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학 같은 경우는 영역을 나누지 않아요. 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뭐 다 못하면 어려워요. 심지어 고대까지.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그래요. 왜 고대를 얘기하냐면 자연계열에서는 고대가 제일 약한 학교거든요. 최하위. 그래서 고대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뭐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수시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서류 평가에서 바로 뭐가 없어졌냐면 허무하게 추천서가 없어졌죠. 그러면 학생부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만 남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세특이라고 그러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요소들로 돼 있어요. 특히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 서울대 가이드라인이랑 제가 입학사정관 뭐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합니다. 자소서는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소서가 원래 4개 항목이었는데 3개 항목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글자 숫자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 근데 어떻게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잘못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역시 잘못 해석해놨죠. 1번, 2번이 통합돼서 하나로 합해지고 3번이 봉사활동이에요. 인성평가. 요게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형태인데 잘못된 해석이죠. 봉사활동, 인성평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동체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동아리, 학급, 교내 활동, 수업 활동을 포함해서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기술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인성평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봉사활동을. 그래서 이런 요소가 없어져 버린 거고요. 요 2개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것만 밑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되는 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지원한 분야가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교과 자체가 융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로 선택, 자기가 전공 선택을 뭘로 했느냐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라서 요거와 관련된 스토리로 1학년 때부터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3학년 자소서는 허당이에요. 이 교과과정 반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회가 있는 거는 뭐냐면 아마 12월 달 되면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기 그 생기부 기입하도록 하려고 자기의 활동 상황이라든가 교과 상황이라든가 자기가 PR하고 싶은 거를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걸 토대로 다 학생부를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적어라 라는 얘기고 뇌과학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회 활동을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라진 거죠. 학교장 추천에 의한 교회 활동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학생부 기입 상황에서는 진로 희망, 이건 빠집니다. 진로 희망이 빠지고 대신에 학생들이 전공 선택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이건 사라지고요. 밑에 거 보면은 창체 중에서도 봉사활동 특기적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의 비리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활동 하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뜨개질 합니까? 뜨개질? 뜨개질해서 북한 애들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뭐 어디 가서 쿠키를 구웠다. 그게 봉사활동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봉사활동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과천과학관, 서울시 과학관, 그다음에 시립, 구립, 도서관 이런 데들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런 봉사활동을 잘 챙겨서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못 씁니다. 봉사활동. 네, 그다음에 개인별 특기사항 이것도 없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겁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요. 학생부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쓰도록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영재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 영재학교 법안에 의해서 영재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이 학생부 기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면 R&E 활동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학급 담임교사가 이 얘기를 문장으로 입력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얘기하게 된 거냐면 학생에 대한 추천서로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천서는 없어져요. 대신 추천서가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학년별로 3개가 생기는 걸 얘기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요걸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사실은 추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다. 그리고 이제 무슨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안내를 할 때 요 점을 기억을 하셔서 지금 현재도 1학년 때 추천서를 담임 선생님이 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된 내용입니다. 추천서가 사라지는 대신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봉사활동이 빠졌어요. 아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일부러 이렇게 띄워놨어요. 제일 서울 지역 애들은 제일 인기 있던 게 서울시립과학관 여기 가가지고 뭐 자원봉사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이 스펙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못 쓰도록 해버린 거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거는 과학의 날 행사예요. 과학의 날 행사가 이제 창의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융합과학대회, 탐구토론대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노벨 에세이 대회 이런 것들 전부 다 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중심이 돼서 애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소논문도 쓰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근데 슬프게도 지금 1학년 애들은 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는 과학의 날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이언스 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과학축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접속한 애들 아무도 없어요. 이거 구조도 없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1학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봉사활동도 없을걸요? 지금 어떡하나 싶죠? 저도 자료들 찾아보고 다 연결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입학사정관 연수자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얻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뭐 전공 탐색 과정이나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당연히 해주는 걸로도 적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되어 있는 걸로 또 확인이 되고 그래요. 온라인 활동.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뭐 줌 수업을 하면서 이런 강의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내줬다. 근데 애들이 테드 강연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본인이 관심 있던 거를 봤다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했다. 뭐 MIT 공대에 가가지고 무슨 강의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힌트로 삼아서 왜?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그 의미 자체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서류 통과를 준비를 해보자 이런 목적이에요. 단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소서에 여전히 뭐는 못 쓰게 돼 있냐면 이런 영어 시험,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못 적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수상 실적 자체는 절대 못 적는 거죠. 이건 무조건 탈락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뇌과학 캠프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뇌과학 캠프 안에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게 올림피아드예요. 뇌과학 올림피아드. 뇌과학 올림피아드의 수상 경력을 적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뇌과학 캠프를 참여해서 여러 융합 학문에 대한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 목적이에요. 이런 형태로서. 그거를 좀 오해 없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과학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쪽에 그냥 다 뭐였었냐면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12월 다 돼가고 끝나가는데 유일하게 1학년 때 할 수 있는 그나마 학교장 직인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에 가면은 서울대 캠프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사실은 인문 계열 애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캠프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제대회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캠프는 반드시 참석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받는 이런 생기부나 이런 자료 말고 그 애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진로에 대한 탐구활동,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서울대 캠프에 참석한 자료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인문 계열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자연 계열에서는 몇 개 없어요. 2, 3학년 때 진행하는 단과대학교 캠프가 있어요. 뭐 수의과학 캠프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1학년 때는 유일하게 뇌과학 캠프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 캠프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바에야 서울대 캠프라도 참석해서 이렇게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사실은. 준비를 좀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학 입시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랑 다른 본인을 피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건 지금 뇌과학 캠프 과정을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6가지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자소서 면접, 뭐 아니면은 이제 이 제시문 면접 전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뇌과학이 융합이거든요. 뒤로 가면 더 설명하겠지만 수학이나 정보, 그다음에 뭐 의학, 공학, 그다음에 화학, 이런 얘기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이나 이런 경우에는 생투나 이런 파트는 원래 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고등교과 과정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거하고 논술을 준비하는 게 수준이 똑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원 과목이거든요. 원이 동물생리 파트인데 논술이나 면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특히 의대, 이게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뇌과학에서는 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심화 과정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 보죠. 5번째, 전공 탐색 과정. 이게 융합과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요 소재를 토대로 해서 2학년 때도 학생부하고 자소서의 스토리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핵심적으로 만들고요. 6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새 뇌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면 현대인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정말로 뇌과학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인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강의예요. 진짜로요. 보통 이런 데서 박수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홍보하고 그럴 건 아니었지만 제가 뇌과학 강의를 위해서 사실은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딥러닝까지 전부 다 전체 영역으로 상학원 정리해서 필기 노트도 만들어 놓고 교재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과연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뇌과학 영역이라는 게 의학이나 인체생리, 공학, 뇌공학, 약학, 심리인지, 정보수리, 이런 얘기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대 가는 애들 굉장히 좋은 거죠. 조금 이따가 좀 아껴서 설명해야죠. 한 가지씩 설명해 볼까요? 뇌 구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정도 용어는 외워야 돼요. 뇌가 영어로 뭘까요? 네, 브레인 이렇게 얘기하죠. 의학 용어로는 라틴 어근이죠. 엔세팔론이라고 그래요, 뇌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외계어예요. 라틴 어근으로 되어 있는 의학 용어들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주 깊은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하면 돼요. 고1이 게임하면서 공부 좀 기동량으로 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과학 그 강연 PPT에 있는 자료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야, 알아들어야 캠프도 되고 성취도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해부학 파트,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브레인 엔지니어링, 뇌공학 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뭐 신경보철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좀 허접하게 번역한 거죠. 이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대개는 유전공학을 얘기해요. BT라고 하는 거는. BT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백신 이런 것들도 BT에 해당하는 건데 어려워요, 돈 벌기가.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뭐 인공다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ST. 이제 우주공학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시는데 옷을 입었더니 뛰어다니시더라,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를 얘기해요. 앞으로의 먹거리, 공학에서의 최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뭐 로봇이 됐던, 네,
안 해야 되겠네요. 이거 뭐 별로 이렇게 공감대가 안 되는 얘기니까. 하여튼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의학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의학 계열이다라고. 오히려 의학 계열의 베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뇌 관련 질병도 한 22개 질병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너무 자세한 정보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파킨슨 약이 됐던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또 재미나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 이제 그저께 저한테 온 메시지거든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스토리텔링인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뇌과학 수강하겠다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파킨슨병을 치료할 때 도파민 뭐 레베도파 해가지고 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고 그러는데 본인이 1, 2, 3, 4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답을 해주죠. 이 얘기들이.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얘가 화학적으로 이제 탐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이성질체를 공부를 하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가 그 이성질체거든요. 아미노산에. 근데 그런 구조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가 동기가 돼서 이런 정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이런 문자 받으면 뿌듯해요. 열심히도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뇌과학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심화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학 쪽이나 이런 쪽, 화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레이어라고 얘기해서 AI, Artificial Neuron 이거 만드는 거의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설계하고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에도 원칙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작동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뇌과학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4분이 강연을 하세요.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해부학, 생리학, 뇌공학, 뇌질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서 반드시 접수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 중점반 애들한테 이걸 몰아줬대더라. 싸움 나는 거죠. 아니면은 애들이 다 참석한대더라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자른다든가 성적순으로 자르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30명 넘어가면 넘어갔지 못 채우는 학교는 없고요. 지방에 가서 고등학교는 모르는 학교도 있어요. 어쨌든 매년 1,4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생물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하다가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70명 선발하는데 120명 시험 봤어요. 아무도 안 놀래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30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학교장 추천서라는 직인이 찍혀져 있는 게 학교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아까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2개의 책을 공부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인데 이렇게 해놓은 책 표지거든요. 영국에서 발간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하고 브레인 팩트라고 하는 미국 책하고 2권이 기본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캠프하기 전에 읽어오라고 돼 있는 책인 거고요. 예전에는 100% 영어로 출제가 됐었는데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글로 바뀌었어요. 네, 한글로 출제가 되고요. 대신 용어는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용어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크레니얼 너브, 두개골 신경, 이게 뇌신경인데 여기 보면 뭐 3차 신경. 3차 신경 들어보셨나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출제가 몇 문제가 되냐면 6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답은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캠프 대비 수업을 안 들은 아이도 연필을 잘 굴리면 100점 중에 40점 넘어요.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학원 수업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캠프는 무조건 참석하세요. 이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캠프는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애랑 타협해 봐가지고 애가 좀 고난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공부를 좀 시켜보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모의고사 만들어가지고 풀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는 학문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발전하는 과정이. 그래서 문제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모의고사 한 4세트 정도만 풀어보더라도 뭐 수료증은 당연한 거고 수료증은 100점 중에 40점 이상일 때만 수료증이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캠프는 참석했는데 40점이 못 넘기면 죽 써서 개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점은 꼭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40점이고 이런 문제들만 좀 풀어보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브레인 팩트, 미국에서 발간된 책이고 영국에서 발간 재택 뉴로사이언스 이거 2개가 기본 교재예요. 뉴로사이언스는 번역본이 없고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요. 원서로 그냥 봐야 되는 거고 브레인 팩트는 용감한 한국 학생들이 한과영 출신하고 민사고 출신 아이가 1, 2위에 대해 이때 대상을 받았는데 걔네들이 그냥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이제 나중에 접수하고 나면 무상으로 PDF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브레인 팩트는 어디 가면 강의가 있냐면요. MIT 공대에 가면은 이 브레인 팩트 강의가 있어요. 이 교과서가. 그러면 아주 멋진 영어 강의로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앞쪽에 라이프 사이언스 이거는 일반 생물학 책 중에서 박쥐 그림 그려져 있는 책 이런 거를 신경계 그다음에 면역계 내분비계를 심화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 교재를 사용을 해서 이 3권을 제가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교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보면 칼라라고 하는 사실을 피하라고 싶습니다. 네, 다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셔서 수업은 이게 8회차 정도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본적인 일반 생물학의 내용, 뉴로사이언스 내용, 브레인 팩트의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섹션별로 해결해서 나가는 형식으로 8개의 파트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모의고사는 한 4회차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모의고사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모의고사도 제가 올해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애들한테 먹을 거 사주면서 불러내가지고 기출문제 복기하라고 그런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일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가가지고 토마호크 이런 거 하나씩 주면서 슬픈 일이지만 모의고사도 잘 준비가 돼 있는 편이고요. 캠프에 가게 되면 뇌과학 캠프에 가게 되면 어떤 동기부여가 가능하냐 이걸 일부러 이제 재밌으라고 해놓은 건데 뇌과학 캠프 가면은 강연을 듣게 되는 뇌공학 파트 중에서의 슬라이드예요. 이게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쿠키하고 강아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진만 보고 어떻게 쿠키다 강아지다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면 요거는 일도 아니고요. 숫자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 제일 하위 단계의 인공지능 개념인데 뭐 예를 들면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뭐 X축 변수로 아니면 뭐 동그라미의 형태 Y축 변수 이런 거를 해서 이거를 측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구분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해요.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돼요. 뭐 애들이 정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러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정보 이런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뇌과학 캠프를 보내는 게 매우 유용하다라고 생각되는 강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중년 여성의 뇌가 가장 훌륭하다라는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의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뇌와 중년 여성의 뇌를 비교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면 이 네거티브한 이미지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건 어린 친구들이에요. 반면에 45세 정도 되는 중년 여성이 되면 네거티브 이미지에 대해서는 뇌가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해요. 포지티브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훨씬 사회생활하기에 좋은 구조로 뇌 구조가 바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45세예요. 그러면 45세에 뇌 그 뉴런이 가장 이렇게 두꺼워지고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45세의 뇌가 가장 훌륭한 뇌이기 때문에 45세의 여성이 얘기하는 미숙한 청소년 뇌들은 잘 따라라 이런 기조예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이 얘기들이. 그래서 뇌과학 캠프 꼭 보내시고요. 수업도 꼭 듣게 해주세요. 네, 모의고사 최고의 자랑 이래놨는데 솔직히 제가 제 자랑 별로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저는 애들 많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표 안 맞아서 동영상 보겠다 그러면 다 보내주고요. 혹은 뭐 모의고사라든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애들 그냥 그대로 많이 들어줘요. 뭐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애들이 연락하면 뭐 거절하는 경우가 없죠. 마찬가지로 애들이 그냥 다른 학원에서 뭐 일반 생물학 듣고 아니면 다른 수업들 듣고 이러면서 저한테 동영상 듣고 모의고사만 받아가서 풀고 이래가지고도 대부분 다 수상들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수상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대부분 소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뇌가 강의 노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건데 기본은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강연을 듣고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로 적든지 그래서 뭐 필요한 용어는 영어로 익히고 좀 많이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어렵기는 해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니탐에서 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여기 막 다른 학원 막 적혀져 있고 그러는데 제가 PPT 만들고 나서 보니까 미탐에서 설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학원 막 뭐 적혀져 있고 이러면 엄청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거 무섭네요. 그래서 진짜로 넘어가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해 보면은요. 뇌과학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1학년 때 지금 뭔가를 두 가지 목적, 세 가지 목적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소서나 전공 선택이나 자기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거를 브랜치를 파생시켜서 무엇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시작점. 그런 고민도 될 수 있을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자소서에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수상 기록을 적으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들이고요. 학생부에는 적을 수 없어요. 근데 학생부에서는 다른 형태로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얘가 1학년 때부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걸 각인시켜 줘야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서가 적혀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행동 특성 사항,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대에서 기록이 남는 거의 자연계열에서는 유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순수한 목적으로도 학문적인 목적이나 동기부여로도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강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봉사활동도 없고 과학의 날 행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가져가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또 연락을 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48분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또 질문 딱 3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질문 안 해주시면 안 끝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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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게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이 얘기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원래 만들어졌던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부, 창의재단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대외 활동을 쓰도록 한 건데 그게 여러 가지로 악용이 된 거죠.
그래서 명시해서 사라지게 한 거예요. 여기에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뇌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캠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이나 이렇게 해서 녹여서 적는 형식이지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자소서라고 하는 것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라도. 그러면 뭐 언제 캠프에 가서 뭐를 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 얘기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삼성 휴먼테크 논문상이라든가 뭐 사이언스 챌린지라든 것들은 다 대외적인데 논문 실적들이잖아요. 영재학교는 예외로 돼 있어요. 영재학교는 이제 이런 교회 활동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학생부에도 돼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좀 다르게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대안학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공정성 그거 다시 한번 보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 공정성이 이게 자꾸 부담스러워 가지고 뭐를 없앤 거냐면 아예 이 자꾸 영재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부터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 이 대학 입시 자료에서 영재학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어, 네. 영재학교 애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대 가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서울대 입시나 이런 결과로 보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딱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런 부분만 영역이 강조돼서 봐서 그러는 거고요. 일부 뭐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냥 우수한 애들인 건데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거지 특별히 불리하게 전형이 만들어져 있거나 그런 형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 오랜 경험으로도 맞습니다. 뭐 그렇게 저기가 될 거는 없어요. 이게 불리할 거는. 불리할 건 없어요.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진학의 한계가 있고 뭐 가긴 가지만 최종적으로 딱 컷오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렇게 크게 네,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네네. 뭐 앞에부터 얘기하시죠. 네. 네네, 맞습니다. 3시간 8회. 아, 네. 뇌과학 올림피아드 수업이 네네네. 네, 좋은 얘기입니다. 같은 겁니다. 뇌과학 올림피아드라는 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뇌과학 올림피아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올림피아드는 국가대표 선발을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올림피아드 위원회 이렇게 지정돼 있는 수학, 그다음에 물화, 생지, 천문 이렇게가 올림피아드가 있는 거고요. 뇌과학 올림피아드는 올림피아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과학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확인해서 수료증과 수상을 해주기 위해서 걔네들의 컴피티션의 이름을 올림피아드라고 부르는 거지 이것 자체가 올림피아드는 아니에요. 이해됐을까요? 캠프하고 올림피아드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뇌과학 캠프 중에 시험을 보는 과정을 올림피아드라고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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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생기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생부를 많이 봤거든요. 애들 이제 입학하는 애들.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어 세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하는 애들은 영어 세특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더 찾아보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석학들의 테드 강연을 들어요. 그걸 예를 들면 영어 세특에 적어요. 본인이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테드에 무슨 강연을 듣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이런 강연을 들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적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과목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은 생기부하고 자소서라고 하는 걸 대학 입시 목적으로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이걸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고3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이해를 하시는 거고 지금 아이가 첫째 아이면 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요. 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생기부를 작성할 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일종의 틀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와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해요. 네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전 자료들을 선생님은 취합해서 쓰시는 거지.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사전 그 아이들한테 써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생기부를 쓰기 전에 학기 말에. 네. 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아마 많은 애들은 이제 그렇게 제출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네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체험학습이나 이런 탐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네, 강조가 돼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꼭 뭐 강의를 듣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라도 다른 형태로 이걸 파생해서 좀 본인이 전공을 선택하는 계열하고 맞춰 가지고 좀 파생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같은 내용이죠. 네. 네. 뇌과학 강의는 대치동에서도 하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4분 정도? 그렇게 되고요.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면 제가 사회대회부터 했을 거예요. 지금이 몇 회죠? 21회인가요? 네. 사회대회부터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강사가 너무 오래된 강사처럼 티가 나잖아요. 사실은 요새는 강의 오래 했다는 게 좀 자랑이 아닌데, 네. 어,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이나 이렇게 뭐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요.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수료증 못 받는 애들은 없어요. 장려상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요. 그 얘기 안 드렸네요. 수상이 한 12명, 장려상이 한 80명 이런 정도는 줘요. 그리고 전체 이제 인원들 중에서 그런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장려상, 그다음에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런 수상이야 조금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잘 만나면 대상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정도 차이지 수상은 대부분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모의고사 보고 동영상 보고 와서 현장 강의 듣고 한 애들이에요. 대부분들. 네. 동영상은 수업 내용을 계속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목적이면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면 애들한테 숙제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차에 질의응답을 받아주거나 이런 형식이고요. 자료가 나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하고 나중에 4회차 정도 지나게 되면은 모의고사 세트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요. 뭐
네, 네. 직접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조교도 없어요. 네, 특히나 이 뇌강 내 영역을 다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경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도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집에서 혼자 파이썬 연습하고 막 그래요. 네.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함수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뭐 딥러닝의 개념 뭐 이런 퍼셉트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다 한 25%씩 나온다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60문제가 나오는데 대개는 한 10문제, 12문제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대신에 캠프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캠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이 한 뭐 5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프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그때 뭐 특별히 강조했던 내용 아니면 그 선생님 실험실에서 있었던 재미난 얘기 이런 거를 그냥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도를 위해서. 그거는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강연을 잘 들어야 돼요. 역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강연이 진행되고 시험을 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객관식 문제를 선택하는 거라서 한 3초 정도 지나면은 화면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부정행위 없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형태로 돼 있고 화면도 창을 내리거나 다르게 전환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다운되기 때문에 시험은 지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네,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또 원래는 서울대학교 가서 하는 건데 지금은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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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렇죠. 가능할까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 지금 뭐는 인정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 편제가 바뀐 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월성이나 이런 걸 입증하는데 원래 이제 일반고에서는 요 전문교과 선택이 아예 없었던 거죠. 외고나 과고나 이래야 돼만 가능했던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고급 물리, 고급 생물 이런 내용들인데 뭐 교과서에도 있는 거 교과 과정에 있는데 대개들은 다들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부모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전공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거를 개설해 달라고 자꾸 학교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입시 제도가 바뀐 거를 학교가 좀 늦게 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꼭 얘기하라고 모든 컨설팅 해주는 입시 기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네네네. 네, 듣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왜냐하면 내신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보다는 애가 전공 선택을 위해서 어떤 활동으로 어떤 네, 교과를 선택했느냐 이런 구조로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다 풀리면 잘 찾아보시면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교육기관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탐구활동을 해야지 적힐 수가 있어요. 생기부에도. 뭐 쓸데없이 쿠키구로 다니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다니고 이건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낼까요? 네. 네. 그냥 네, 구글에서도 교육부 인정 교육기관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뭐 각종 우리 과학관들하고 뭐 시도 도서관이나 이런 여러 저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네. 지-
네, 제가 보니까 2월 28일인데 일자가 오타로 들어갔더라고요, 문자에. 그래서 2월 달입니다. 2월. 2월 며칠이었었느냐면 네. 그게 그렇게 된 거고요. 2월 달입니다. 요새 뇌가 여기도 일하기 싫은가 봐요. 왜냐하면 커리큘럼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 거 그냥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2월 18일, 19일 캠프 일정이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 분들 꼭 얘기하셔서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강의 잘할 것 같잖아요. 자료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애들 인생 강의가 될 수 있게 친구들이랑 같이 꼭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